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벌써 이제 2021년도가 밝았나 봐요. 네. 1년이 또 그대로 쭉 지나가고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연말연시 뭐 좀 약간 우울한 분위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하고 또 잘 새해를 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또 희망차게 어쨌건 또 뭐 시간이 하다 지나가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좋은 일도 생기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해를 희망차게 잘 열어내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저도 이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지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 굳게 먹고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예, 또 힘차게 또 새로운 이슈들 파헤쳐 보면서 같이 소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021년도 1월호인데 사실은 벌어진 일들은 2020년도 말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 일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2020년도 12월 정기국회 마감 직전 혹은 마감되고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서 새로운 법안들이 엄청나게 많이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보통 뉴스에서는 되게 뭐 이렇게 싸우는 얘기, 안 좋은 얘기, 우울한 얘기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많이 또 이렇게 전달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제도적으로 좀 의미 있게 바뀐 것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는 좀 잘 알고 지나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언제나 늘 그랬듯 이게 우리가 시사 시험 같은 데서 많이 다뤄질 법한 얘기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또 구성을 했으니까 그렇게 또 생각하시고 잘 또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 호 저 맨 처음에 이제 핫 이슈부터 한번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참 우리 요거 해설에서는 핫 이슈 쭉 뒤로 가 있죠. 네, 그래서 정치 뉴스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뉴스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이제 첫 번째 소식은요. 2021년도 새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558조가 통과가 됐는데 이 법정 시한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봐야 될 제도들이 좀 있어 보여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말이에요. 이 예산 제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요. 예산 제도가 자 이제 예산과 그다음에 결산 뭐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되면 이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편성을 어디서 하냐면은 편성을 행정부가 하잖아요. 이건 한번 또 말씀드린 적은 있었을 텐데요.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테지만 다시 한번 보면 편성은 행정부가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심의하고 그다음에 확정하는 일은 요것은 이제 국회의 몫입니다. 국회가 이걸 이렇게 확정을 하면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집행하는 것이 다시 이제 어디냐? 요게 행정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결산이라는 걸 해요. 결산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결산은 이제 행정부 내에서 하더라도 특히 이제 감사원의 역할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감사원이 결산에 대해서 검사를 해줘요. 결산 검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심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됩니다. 결산 심사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결산 심사는 참 그리고 이제 국회가 행하는 것인데 이게 일자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일자 중에서도 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일자들을 좀 따져보면 요거 이제 행정부가 국회로 편성된 예산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출 기한을 보면 헌법상으로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요.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는 넘겨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90일 전까지를 날짜를 막 세보면 그게 이제 10월 2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국가재정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국가재정법상으로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120일 전까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따져보면 9월 2일까지는 제출이 돼야 돼요. 행정부는요, 함부로 이걸 어기지는 못해요. 어기지 않고 그렇게 제출을 해줍니다. 이제 헌법보다도 국가재정법에서 30일 정도를 더 확보해줘가지고 논의를 충분히 하세요.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확정해 주는 요 기일 있잖아요. 확정해 주는 것은 이 헌법상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는데 헌법상 보면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따지고 보면 12월 2일인 것인데 이것이 뭐 이제 강제성은 상당히 좀 미약합니다. 이거를 뭐 지키지 못했을 때 뭐 국회의원들이 뭐 책임져야 된다든가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많이 좀 어겨지고 또 여야 간에 어떤 공방이 있을 때 그런 걸로 이제 충돌이 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이게 맨날 뭐 늦춰지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케 1월 1일 그러면 새로운 예산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1월 1일을 넘어간 적은 또 없어요. 그래서 참 용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은 들지만 국민들은 그래도 야,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30일 전까지 통과하게 돼 있으면 그거를 지켜야지. 왜 안 지키고 그러니? 이렇게 이제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 속에서 이거 이제 웬만하면 우리 지키자라고 국회에서요. 다짐을 한 거예요. 다짐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만들 때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로 요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 30일 전까지 요때까지 이제 통과시키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를 넣은 겁니다. 이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이제 국회법 개정이에요. 국회에서의 논의 절차들을 다루고 있는 게 국회법인데 국회법을 이제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해요. 몸싸움 방지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회 안에서 몸싸움을 막 이제 국회의원들이 옛날에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영화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주먹질도 막 하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스펙타클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돼 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서 어떤 다수의 견해로 법안을 처리하거나 할 때 가가지고 이제 물리적으로 이걸 방해하고 그러면은 그거 다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요거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국회법 위반 혐의로 해가지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수사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2019년 말에 이제 그때도 엄청난 법들이 많이 통과가 됐는데 그 2019년에 그거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몸싸움 비슷한 것들이 좀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 국회 선진화법이 지금 이제 14년에 만들어졌으니까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런 티격태격 몸싸움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완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수사가 벌어지고 재판 진행 중입니다. 그런 정도로요. 이게 형사처벌 대상으로 되어 있고 국회의원들은 이런 형사처벌 잘못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요. 그래서 피선거권 박탈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분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몸싸움 못합니다. 몸싸움 못해서 우리한테 구경거리도 하나가 없어졌죠. 그러나 국민들의 정신적 평화는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몸싸움 방지가 있었고 여기다가 플러스가 이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확정 일자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죠. 예산안 확정 일자 12월 2일이 되면은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준수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산안 확정 일자를 준수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산안 확정 일자 있잖아요. 확정 일자. 요 날짜 12월 2일이 되면은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이 예산안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만 바탕으로 이거를 본회의에 상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에는 논의가 안 끝나면 상정을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무조건 상정해라.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압박을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동안 또 안 지켜졌다는 거잖아요. 며칠씩 이렇게 늦어지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막 이게 세게 부딪히면 몸싸움은 안 하지만 세게 이제 격돌하면 의장도 얘가 내가 올릴 거야. 올려야 돼. 내 의무야. 그러고서 올리려고 할 때 아니 잠깐 좀 기다려 보셔. 여야 간에 좀 협상을 하루 이틀 정도라도 해야 되니까 기다려 보셔. 이래가지고 며칠씩 늦어지고 이렇게는 됐죠. 근데 아주 많이 늦춰지는 것은 또 이제 막아줬어요. 전에는 막 이제 12월 30일, 31일 이럴 때도 막 통과되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갔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며칠씩은 딜레이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그 제 날짜를 지켜서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 날짜를 지켜 통과하잖아요. 우리 언론이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제 날짜를 지켜서 통과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그러면은 그 예산이 어떻게 통과됐다는 것도 잘 상세히 소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또 요즘에는 또 뉴스를 포탈로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별로 클릭수 많이 안 나온다고 별로 이게 올라가지도 않아요. 올라가지도 않고 맨날 만약에 이거 날짜 어겼잖아요. 날짜 어기고 그 다음에 이게 뉴스 기사들이 비판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그랬으면은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도 클릭이 올라가요. 클릭 올라가고 댓글도 많이 달립니다. 뭐라고 달리겠어요? 이 썩어 빠진 국회의원 놈들 다 없애버려야 돼 아주 그냥. 이거 지키라는 날짜도 안 지키고 뭐 하는 거야?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거든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포탈에 많이 올라왔을 텐데 이번에 날짜를 지켰더니 관련 기사가 별로 안 보여요. 이거 되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예산이 통과된 것은 심지어 여기 봐보세요. 이게 555조 8천억 원으로 정부안이 올라간 게 오히려 순증을 해가지고 558조 단위거든요. 엄청난 액수예요. 이게 있잖아요. 2020년 예산 통과됐을 때가 227조가 넘게 이렇게 통과됐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도 엄청난 액수다. 사상 최대다 막 그랬는데 거기서도 엄청 점프해가지고 558조 규모로 통과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정보가 미약하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권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데가 잘 없어요. 볼 수 있는 게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이제 이 시사상식 이거 듣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앞서가는 이 국민들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다루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게 언론이 이게 아쉽다. 그리고 언론의 기능을 포털 같은데 SNS 같은 데가 하는 게 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지점이. 자, 아무튼 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게 엄청난 규모로 이렇게 통과가 됐고요. 국회 심사에서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순중된 것도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에 이렇게 통과가 됐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보통은 깎아요. 보통은 깎아서 한 1조 안팎? 1조 안팎? 원래는 한 7천억 정도인데 예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1조 안팎을 깎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정부가 낸 거보다 늘려서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시국도 반영된 거죠. 코로나 시국도 반영됐고 그리고 모처럼 여야가 좀 뜻을 모아가지고 이거 이제 재난지원금을 또 편성해서 줘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전국이 오면서 2020년에는 이 추가 경정 예산을 무려 4번이나 이렇게 짜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느니 애시당초부터 예산에 넣어주자 해가지고 야당이 그걸 흔쾌히 또 받아들임으로써 그러면서 요것이 이제 이렇게 순중이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게 이제 7조 5천억 원이 증액이 됐고요. 깎인 것은 5조 3천억 원이 깎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순증이 됐는데 여러분 국회에서는 이래요. 국회에서는 삭감은 이제 국회의 자유입니다. 삭감은요 정부 동의가 필요 없어요. 정부 동의가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정부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깎으라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것을 이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다 그러는데 새 비목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이제 없던 거를 새롭게 이제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또 있잖아요. 새 비목 설치뿐만 아니라 또 이제 증액을 하는 거. 비목은 있었지만 액수가 적어서 증액할 때에는 요거는 이제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대목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예산을 못 늘리는 경향도 생기는 겁니다. 자기 지역구 예산 따가려고 엄청 이제 막 늘리려고 노력하는 면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장치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삭감되고 끝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세입 예산하고 세출 예산을 짜거든요. 이 안에서 세입 예산이 있고 세입 예산과 그 다음에 세출 예산이 있을 텐데, 세출 예산이 있는데 이게 이제 둘 다 예정적인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입 예산은 진짜로 이거는요, 예측치에 불과해요. 예측치에 불과한데 내년도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낙관적이겠어요? 비관적이겠어요? 비관적이겠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진짜 방어를 되게 잘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가 뭐 마이너스가 적은 나라 혹은 플러스 성장도 기대해 볼 만한 나라고, 다른 나라는 다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2020년도 결과도 그렇고 2021년도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 와중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GDP 규모가 세계 10위 이런 정도로 단계가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크게 성장하진 못했지만은 다른 나라들이 다 주춤하고 뒤로 물러섰기 때문에 우리가 등수가 올라갔거든요. 우리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에요. 대단하지 않나요? 이 작은 나라가. 그런데 이제 그 등수를 이제 우리가 얻어냈는데, 그런데 이제 내년에도 아무튼 전 세계가 다 어려울 것이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세입 예산은 예측치인데 이것이 좀 별로 높지 않을 거예요. 높지 못하고 왜냐하면 경제가 활성화돼야 세입거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의 전망이 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거 뭐 예측해 보면은 이거 안 되겠다. 이 채권 발행해 가지고 그걸로 이제 메꿔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우리가 이제 1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40%가 좀 안 되게 출발해 가지고 40% 전후 정도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출발해서 47.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이게 그래서 한편으로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 얘기도 제가 많이 해드렸었는데, 외국의 OECD 국가들보다 우리가 국가 채무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 채무 비율은 뭐 대비냐면 GDP 규모 대비거든요. GDP 규모 대비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되게 낮은 편이 아직도 40%대가 거의 없어요. 각 국가들이. 보통 OECD에서는 한 7, 80% 선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방심하면 금방 점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자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럴 때 쓰려고 사실은 이제 이 채무를 갖다가 이렇게 잘 건강하게 관리하고 있는 셈인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이렇게 좀 쓰고 있다. 나중에 또 건전하게 조금 또 관리해야 돼요. 위기를 극복하면. 그래야지 또 위기가 왔을 때 또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막 굉장히 높다 그랬죠. 일본은 100%가 넘어가고요. 아니야. 미국이 120% 되고요. 이게 채무 비율이. 그리고 이제 일본은 200%가 넘어가요. 200%가 넘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의 구조랑 우리의 구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달러 같은 걸 우리가 막 찍어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국가 채무 비율 높은 거랑 우리랑 이렇게 대등하게 비교할 수는 또 없어요. 그 처지가 좀 그렇습니다. 일본도 일본 나름의 구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요거의 관리는 조금 더 좀 필요한 그런 측면도 있어요. 아무튼 좀 이렇게 관련 제도들이 여기서 많이 또 이렇게 언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그렇게 드려봤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정치행정에서 하나 더, 요건 뭐 간단히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영남권 신공항, 그래갖고 이게 굉장히 이제 충돌이 많았었다 그랬었는데, 요거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번 해드렸던 거라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은 여기 이제 대구 경북 쪽에선 대구에 신공항을 만들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울산 이 경남 쪽 이쪽에다가는 가덕 신공항을 이제 만들기로 지금 추진 중이에요. 네, 그래서 기존의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쓰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백지화했거든요. 거기까지는 확정이 된 거고 가덕도
가덕도의 신공항 짓자라는 안은 정부 여당에서 이제 밀고 있는 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한 상태라서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이분도 부산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앞으로 국회에서 개정 특별법이 공항 입지 선정이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정부 정책에 반영돼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일정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건 예타제도예요. 예타제도. 어떤 이제 보세요. 토목공사나 건설공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토목공사나 아니면 이제 건축공사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토목공사, 건축공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이제 관장하는 주무부처가 뭘 해야 되냐면은요. 주무부처가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해야 돼요.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 토목 건축 공사를 할 때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주무부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냅두니까 웬만하면 자기네가 예산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가 되게 형식적으로 되고 이게 타당성이 있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무지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네 예산과 조직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요거에 대해 가지고 있잖아요. 요 타당성 조사에 앞서서 요 사이에다가 하나를 딱 끼워 넣은 거예요. 하나를 딱 끼워 넣는데 그게 이제 타당성 조사 이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비 타당성 조사 이렇게 되는데 이 뒷얘기를 보자면 이래요. 이게 1998년도에 진행됐던 이 타당성 조사가요. 보니까 그때 IMF 막 터지고 막 난리도 아닌데 그런데 그때 정부 사업으로 이렇게 발주가 되는 것들의 타당성 조사를 봤더니 한 30개 정도 되는 사업 중에 하나 빼고서는 울릉도에 신공항 건설하는 거, 울릉도에 해상공항을 건설하는 사업 빼고는 다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의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충격을 받고 야 이거 얘네들 이거 생선 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긴 격이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타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1999년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생겨가지고 요거는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재정부가 어디에 의뢰를 하냐면 KDI라고 해가지고요.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데다 의뢰를 해서 예타를 실시합니다. 근데 이게 500억 이상 사업이어야 되고요. 500억 이상의 사업이고 그러면서 국고에서 300억 이상이 이제 나가야 되는 사업이다. 그럴 때는 예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타에서 여기를 이렇게 딱 끊어서 여기가 이제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거죠. 게이트 키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끊어주고 이걸 통과해야 그 다음에 주무부처의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예타가 불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돈 많이 쓰는 사업을 할 때 이거를 이제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봐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그 예타 제도를 설명하려고 요거 다시 좀 끄집어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거 가끔은요 이렇게 예타 면제를 해줍니다. 예타 면제를 해주는데 이 예타 면제를 해주는 경우는 이게 형평성 같은 것들과 관련했어요. 이거는 돈 문제니까 효율성만 따졌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역 균형 발전 같은 지역의 지역의 균형 발전 같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지역 균형 발전 등 요거는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좀 필요하다 할 때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고 그래요. 이 예타 조사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BC 레이셔라고 하는 거를 보는 건데 이거 신문에서 좀 가끔 보죠. BC 레이셔가 있는데 이게 편익 비용 비율이에요. 편익 비용 비율 1 기준으로 해서 요게 이제 편익하고 비용을 분수로 나타내서 1보다 크면 통과, 1보다 작으면 통과가 안 되는 거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일이 안 되더라도 예타 면제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역 균형 발전을 해서 웬만하면 해주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뭐 이게 예타가 일이 안 나올까봐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 시간을 단축시켜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 단축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항이 지금도 흑자거든요. 흑자기 때문에 뭐 요거를 굳이 예타를 면제시켜 주는 게 지역 균형 발전 같은 걸 위해서라기보단 시간 단축 용도가 좀 큰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만 따로 떨어져 있고 나머지 이제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인천국제공항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국공항공사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공항공사는 좀 경영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국내 15개 공항 중에 14개를 담당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 흑자 나는 게 이제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김해공항이 흑자가 나는 공항인데, 이거를 떼어내서 인천국제공항처럼 여기에 별도 공사를 만드는 안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대로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한국공항공사는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는 거예요. 저 흑자 나는 그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를 또 떼어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치행정 관련된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경제 분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